해외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할 뉴스는요, CNN인데, 난 이거 보면서 진짜 트럼프는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트럼프는, 정말, 뭐라고 할까?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인간적으로도 진짜 너무 쓰레기 같아, 난 정말로. 이게 뭐냐면은, 지금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한테 관세를 25% 올리겠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그래? 그러면은 트럼프 너희가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너희도 파란 쪽은 잃어버릴 생각해? 왜냐면 멕시코가 미국과 무역하는 양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멕시코도 보복관세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쉐인바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싸우면은 둘 다 안 좋아. 하지만 너희가 싸움 걸면 우리도 안 피해 하면서 보복관세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했어.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한 다음에 트럼프가 바로 통화한 사실을 자기 그 트위터가 아니고 이 뭐죠? 이 트루스 소셜, 트럼프가 만든 소셜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 올려버렸어. 뭐라고 올렸냐? 통화했는데 멕시코 대통령이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내가 말했잖아요. 멕시코한테 세금 올리는 이유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마약 못 넘어오게 해.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 못 넘어오게 해. 그거였는데 멕시코 대통령이 나랑 통화한 다음에 내 얘기를 듣고 국경 폐쇄하는 거 합의했어! 라고 혼자 그냥 말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에 대해서 멕시코 대통령이 그런 적 없다. 무슨 개소리야.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을 했죠. 트럼프는 진짜 악랄한 새끼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국가 정상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거짓말로 그냥 바로 유포해버리잖아요. 진짜 정치의 질이 너무 저질이 돼버리는 거지. 그거에 대한 오늘 예고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트럼프의 주장에 디나이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예요. 반박했다는 거죠. 미국 멕시코 국경 폐쇄에 합의한 적 없어. 슛다운 한 적 없어.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사는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그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서 부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와의 국경을 폐쇄하는데 합의했다라고 했지만 쉐인바움은 강력하게 반박했다는 거죠. 쉐인바움은 지난 목요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가 국경을 폐쇄하는 제안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접근 방식은 항상 인권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멕시코가 국경 폐쇄를 제안하거나 이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고,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트럼프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트럼프는 그 전날 수요일 날 멕시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갖고 생산적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멕시코가 국경 폐쇄를 포함한 이민 문제 해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쉐인바움이 그 다음날 바로 말도 안 돼 라고 부정을 한 겁니다. 멕시코는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하여 지난 1년 동안 미국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75%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술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쉐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고요. 만약 관세가 부과될 경우 멕시코 역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캐나다에서도 나왔죠. 이런 입장이.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중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1000마일에 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고 멕시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공언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트럼프의 발언이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의 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재고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도 트럼프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경 보안과 무역 문제를 논의하면서 앞으로 협력할 거라고 얘기는 했지요. 그런데 동시에 캐나다도 입장이 단호하죠. 우리도 보복관세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중국 정부 역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페타닐, 그러니까 이 마약 이 원료인가 봐요. 이게 미국으로 유입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미중 간 경제 협력은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고 관세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밀어붙이면 우리들도 이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 캐나다, 멕시코 향해서 강하게 지금 막 관세로 때리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미국 경제를 아마 굉장히 더 어렵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CNN 기사는 지금 방금 이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주변국들과의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폴리티코 기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은 플로리다 요번에 트럼프 이 내각의 주요 인사에 누가 많이 들어왔냐? 플로리다 출신의 의원들,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목이 뭐냐면 플로리다의 이 독특한 정치 문화가 백악관을 지금 지배할 준비를 마쳤다는 거거든요. 플로리다의 독특한 문화. 근데 이거는 폴리티코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아냥.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기사에서 플로리다의 독특한 정치적 특성을 얘기하거든요. 그 특성이 트럼프와 잘 맞아갖고 이번 트럼프가 플로리다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비서실장 수지 와이스, 또 법무장관 팸 본디, 또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 또 국가안보보좌관의 마이크 월츠 하원 의원, 이 사람들이 다 플로리다 출신이라는 거. 플로리다 출신. 그럼 플로리다 출신이 뭐냐? 플로리다 출신은 기사에서는 다양성 그리고 모순이라고 해요. 다양성과 모순. 근데 이게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야. 어떤 의미냐? 플로리다 안에는 굉장히 모순적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는 세계적인 관광지예요. 관광지. 그러면 안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세계적인 관광지지만 미국에서 거의 제일 총기 규제가 느슨한 곳. 이 두 개가 좀 뭔가 모순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플로리다는 이민자한테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거든요.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경제를 이렇게 부양하고 있어. 그런데 동시에 이민 문제에 있어갖고 가장 강경한 곳이 플로리다라는 거죠. 또 LGBTQ 플러스 문제라든가 낙태, 총기 소재와 관련해갖고 어떠냐? 자유와 규제의 극단적인 대조가 나타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플로리다는 정부 개입 없는 자유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낙태 제한, SNS 가입 연령 제한, 학교 도서 검열 같은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아니, 자유를 중요시 여긴다며.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데 막 이렇게 규제하는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고 있어. 그리고 또 플로리다는 공개기록법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활동을 감추기 위한 예외 조항들을 막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의 이렇게 이중성, 이거를 지금 기사에서는 무슨 다양성 같은 용어로 예쁘게 포장했지만 기사를 제가 다 보고 나니까 이거는 트럼프 정부를 까는 거구나. 이 정부가 원칙도 없고 앞에서 한 말하고 뒤에서 한 말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까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플로리다의 정치 문화가 지금 백악관으로 가져왔다는 거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일관성 없고 얼마나 원칙 없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플로리다 정치에 혼합된 메시지와 모순된 정치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 미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라고 이 포리티코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죠. 트럼프 정부는 무슨 원칙이 없다. 앞뒤 모순된다. 여기선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할 건데 그런 스타일, 그런 정치가 앞으로 미국 사회 전반에 어떻게 퍼질지 지켜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요번에 주목한 기사 중에서 제일 놀란 거는 AP예요. 난 이건 요번에 AP통신 보고 처음 알았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영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탈영병이. 탈영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군이 지금 잠식되고 있대요. 이건 이런 기사 처음 봤어요. 난 지금까지 어떻게 봤냐면은 서방 신문들 같은 경우 다 러시아 탈영병들, 러시아 병사들이 사실은 탈영해서 넘어오는 기사들 그런 것만 봤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러시아 병사들,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탈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유지가 안 될 정도라는 거야. 앞에 보이는 이 사진들은 다 우크라이나 군인들 이 모습입니다. 기사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심각한 탈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군사들은 굉장히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러시아 젊은 군사들은 막 도망가고 탈영하고 해외 나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탈영이 엄청나다. 그래서 지금 병력 부족을 초래한 방어선에 큰 허점이 만들어졌고 군사 계획에 차질을 빚어 우크라이나가 향후 휴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장기간의 전쟁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심각한 병력 부족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피로와 전쟁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한 수만 명의 병사가 전선을 이탈했다고 합니다. 일부 병사들은 의료 휴가를 얻은 뒤 아예 복귀하지 않거나 전투 중 지휘관과 충돌하면서 명령을 거부하는 지금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대요. 우크라이나 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10만 명 이상의 병사가 탈영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되었고 이 중 절반은 작년 2023년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탈영이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또 무리한 동원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병사들은 무기와 자원의 부족, 또 지휘 체계의 비효율성, 그리고 승리에 대한 희망 상실로 인해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탈영병은 러시아의 포탄이 550발씩 떨어지는데 우리는 한 발밖에 못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병사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탈영은 전선 방어와 작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방어선이 무너지거나 노출되면서 일부 지역은 적에게 굉장히 쉽게 점령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글레다르라는 요충지가 있는데 거기는 탈영으로 인해서 몇 주 만에 그냥 러시아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군 관계자들은 근데 뭐라고 하냐? 난 놀랬어. 군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관계자가 탈영군들을 욕하지 않아요. 탈영군들을 비난하기보다 병사들이 지금 너무 극도의 피로와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올리고 옹호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병사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탈영병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심리적 치료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탈영병의 심리적 상태를 변론의 근거로 삼아왔는데 그러나 심리적 이유로 탈영병을 무죄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더 많은 병사가 앞으로
탈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영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 손실을 넘어 우크라이나군의 지속 가능성과 사기에 장기적으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인 지휘 체계와 병사들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지원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쟁 끝난 다음에는 다 끝납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그 여파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3년이에요. 여러분, 한국전쟁이 3년이었는데 한국전쟁 3년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나는 이게 큰일 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끝나고 나면 모든 게 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끝나고 나면 그 3년간 전쟁의 트라우마가 이게 아마 수십 년, 정말 수십 년 갈 겁니다. 수십 년. 참 큰일입니다, 진짜. BBC입니다. 요번에 BBC에서 그 뉴진스 문제를 다루었더라고요. 전 그래서 원래 이 기사를 딱 보고 아시아계 기사가 썼으면은 어차피 한국발이니까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요번에는 이게 한국발이 아니고 그 BBC 영국 기자가 쓴 거여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K-pop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와 결별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뉴진스가 소속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와 뭐 조작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약 종료 요구했다, 뭐 그런 기사거든요. 여기 보면은 뉴진스의 주장, 또 이 어도어의 뭐 갈등, 법적인 문제들 같은 것들을 잘 분석해서 내놨어요. 뉴진스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부당대우 받았다는 거죠. 부당대우. 특히 멤버 한이가 소속사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른 빅히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임원이 그 한이에 대해서 이 뉴진스에 대해서 뭐 나쁘게 말했나 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뭐 그런 거 말하고 있죠. 어도어 쪽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자기들은 계약 위반을 한 적이 없다. 뉴진스는 지금 너희들이 계약 위반해갖고 계약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지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야라는 입장인 거고, 어도어는 우리는 계약 위반 한 적 없어. 응? 지금 이거는 너희들의 일반적인 얘기야. 그러고 있다는 거죠. 뉴진스는 지난 11월 13일 날 계약 위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어도어에 법적 통보를 했대요. 그런데 14일 이내에 해결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해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뉴진스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위약금을 물게 되면은 위약금이 얼마냐? 3천억. 근데 이거에 대해서 뉴진스 측은 우리는 위약금 물 책임이 없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니진하고 같이 하고 싶다 막 그러는데, 난 이걸 보면서 그냥 어이가 좀 없죠, 사실요. 왜냐면 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계약 관계를 파기해도 뉴진스가 어도어랑 맺었던 광고라든가 일정 같은 건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2029년까지. 계약이 2029년까지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면서 어도어랑 맺었던 그런 뭐 광고 계약이라든가 그런 활동 같은 건 우리가 다 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왜 계약을 해지를 해? 난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나는 미니진이라는 이 친구하고 뉴진스의 부모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네들 어리잖아요. 어려서 그런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요. 계약 해지를 왜 합니까? 그냥 5년 후에 하면 되지. 근데 계약 해지하는데 보세요. 일은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만약에 재판에서 지잖아요? 그럼 3천억을 위약금 물어야 되거든. 이기면은 위약금 물지 않지만 어차피 일은 해가지고 소속사한테 돈을 또 갖다 벌어줘야 되는 거거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본인들한테 재판에 이기건 지건 간에 이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사를 보면은. 미니즈는 재판에 이기건 지건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난 그래서 보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아 미니들이 제일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K-팝 애들한테 관심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벌어진 일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요. 이게 예전에 50-50 사건 있었잖아요.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 너무 무모하잖아요. 계약이 노예계약도 아니에요. 막 연예인들 보통 계약 맺으면 막 10년, 20년 뭐 노예계약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뉴진스는 계약이 2029년까지인가 그래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 물론 5년이면은 뭐 많이 남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뭐 5년 뭐가 많아 이까진 게 어차피 뭐 많나? 많은 건가? 5년이면? 하여간 이해가 좀 안 돼요. 왜 이럴까? 미니진하고 뭐 그렇게 미니진한테 엄청 가스라이팅을 당했나 봐. 난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가 BBC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은 가디언 기사거든요. 근데 가디언 기사 하기 전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우리치오 카델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이죠.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뭐냐면 그냥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를 덕트 테이프, 요 테이프를 덕트 테이프라고 하잖아요. 테이프에 붙인 거거든요, 그냥. 이게 예술이라는 거죠. 카델란. 이 사람이 카델란이에요. 이 카델란이 만든 예술품. 이겁니다. 바나나를 이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 요 작품명이 뭡니까? 코미디언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작품이 소더비에서 경매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에 팔렸냐? 얼마에 낙찰이 됐냐? 6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7억 원. 87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바나나를 처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얘 누구냐면 저스틴 선. 암호화폐 사업가예요. 얘가 이거를 87억에 낙찰받아갖고 테이프 띈 다음에 처먹고 있는 거예요. 34살. 물론 정확히 말하면은 요 바나나를 판 게 아니고요. 뭘 판 거냐면 인증서를 판 거예요. 인증서를. 이 바나나를 팔았다기보다는 이 코미디언이라는 그 타이틀 있죠. 타이틀에 대한 보증서를 팔아가지고 나중에 이 저스틴 선이 어디를 가든 지 집에다가 만약에 새로운 바나나 갖다 놓고 테이프를 붙이면 이거는 카벨란의 이 코미디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 인증서 같은 걸 판 거죠. 얘는 이걸 왜 샀냐? 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산 건 아니고 얘가 암호화폐 그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있잖아. NFT와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개념 미술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NFT.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런 예술과 NFT나 블록체인 기술이 비슷한 거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얘가 이렇게 수십억을 투자하고 이거 산 거죠. 이게 이제 기사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얘가 이거를 사고 이 가상화폐 그 사업가가 나는 NFT가 산다는데 뭔지 그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산 거야. NFT 개념과 지금 이 코미디언이라는 이 작품 눈에 보이는 작품 내가 먹었지만 그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도 다시 코미디언 작품을 달 수 있어.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근데 어차피 NFT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체 불가능 토큰 뭐 그런 거.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왜 주목했냐면 단순히 이 코미디언이라는 이 바나나에 테이프 붙인 거를 80억에 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사에 어떤 내용이 따라오느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 엄청 많이 났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했냐. 이 바나나를 어디서 샀냐면은 그 소더비 경매하는 그 건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이렇게
행상에서 사온 바나나래. 여기서 뉴욕에 있는 과일 상인. 그래서 사온 바나나야. 근데 이 뉴욕에 있는 이 소더비 건물 앞에서 이 과일 상인이 누구냐면은 샤 알람이라고 하는 현재 그 74세 방글라데시 출신의 노인이거든요. 그 노인이 판 건데 그 노인이 가서 막 물어보는 거야. 당신한테 그 뭡니까? 얼마라고 했더라? 이 바나나 하나 가격이 35센트. 35센트에 산 이 바나나가 지금 이 소도비에서 87억에 팔렸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사가 엄청 나왔어. 엄청 나왔어요.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냐면요. 그 과일 상인이 눈물 흘린 뭐 가슴 아픈 사연 뭐 그런 거야. 그 상인은 너무 황당한 거지. 자기 이 상인에 대해서 여기 소개를 보니까 평생을 그냥 어렵게 살았고, 응?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미국 넘어와갖고 지금은 5명의 남자와 함께 $500짜리 공동 쉐어룸 유지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판 30센트짜리 바나나가 거기서 80억 넘게 팔린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 반응을 듣고 이 상인이 막 울었다는 거예요. 허탈하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막 기사가 되고 있는 거야.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야, 이게 뭐냐. 평생을 가난하게 산 70대 노인이 30센트에 판 바나나를 가지고 예술가가 걷다가 테프 하나 붙여갖고 이걸 예술인에 팔았는데 34살밖에 안 된 어린 새끼, 어린 사업가가 이걸 80억에 사면서 이걸 처먹고 있으면서 막 이게 이게 NFT를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이 부조리. 이걸 갖고 또 지금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또 기사가 막 나오고 있어. 이 부조리라고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런 장면들, 또 저 같은 사람 이거 보면서 막 짜증은 나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갖고 이게 바로 예술이다. 이게 바로 이 작품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다. 응? 예술의 가치와 일상의 현실적 가치관의 괴리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 평생 가난하게 살고 평생 바나나 지금 이 팔았던 노인은 그 얘기를 듣고 엉엉 울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뭐냐면 이게 하나의 메시지다. 그러고 있거든요. 개새끼들. 아유. 제가 예술의 문외한이고 너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술이 아니고 그냥 역겨운 자본주의의 이런 뭐라고 할까 병태를 보는 것 같아요. 변태적인. 그래서 되게 이걸 보면서 이게 뭔가 지금 진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 사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예술인지 뭔지. 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뭐 결론이 있다기보다 기사를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나갖고. 근데 열받는 게 뭐냐면요. 이 카베란 이 새끼가 뭐라고 짓거리냐면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아까 샤 알란 그 과일판 노인 있죠. 그 노인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했다는 거예요. 개 씨발놈의 새끼 아주. 화가 나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예술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도대체.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로이터. 이것도 중요한 기사죠. 이번에 중국 대만 총통으로 뭐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라이칭더. 이 사람은 친미죠, 친미. 지금까지는 친중이었다면은 대만이 여러분 친중, 친미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이칭더는 친미잖아. 근데 이 사람이 요번에 태평양 순방 돈다는 거 아닙니까? 태평양 순방. 그러면서 지금 하와이와 괌을 경유하면서 지금 태평양 지역을 돈다는 거예요. 요번 공식적으로 도는 지역은 하와이는 아니죠. 마셜 제도, 투발루,
팔라우 여기를 도는데 여기는 대만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 맺고 있는 곳이거든요. 대만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못 맺죠. 보통 나라들은요. 우리나라도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관계 안 맺고 있어요. 왜? 중국 때문에. 중국은 대만은 우리 땅이야 그러고 있는데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대만과 또 외교를 해? 그럼 대만을 지금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만에 외교관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미국도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예민한데 요번에 이 라이싱더가 돌면서 미국 영인 괌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거를 보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면서 대만의 지도자가 미국 방문하는 거, 괌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대만 독립은 평화와 안정에 위배된다면서 미국이 대만 독립을 분명히 반대하고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지금 강조했습니다. 또 대변인은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 멍청한 윤석열이가 이 중국 대만 문제, 양안 문제에 대해서 엄청 가볍게 짓거리고 있다가 사실 용부 처먹은 거 아닙니까? 대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중국은 라이 총통의 순방을 빌미로 지금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는 대만과 지역 안보 관계자들의 평가에 따른 건데 대만 외교부 장관 린자룽은 중국이 군사훈련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라이 총통과 그의 정부는 중국의 주권 주장에 반대하면서 대만의 미래는 대만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라이 총통은 신베이 한 사원을 방문했고요. 대만의 태평양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는 의지를 표방했다고 합니다. 이번 순방과 관련해 중국의 반발과 군사적 압박이 예상되지만 대만은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하겠다고 막 밀어붙이고 정말 사실은 저는 어떤 사람들은 젤렌스키와 관계없이 푸틴이 무조건 전쟁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푸틴이 전쟁을 무조건 하려고 했어도 그거를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치 지도자인 거예요. 저는 젤렌스키가 제일 나쁜 새끼예요. 제일 나쁜 새끼. 푸틴도 나쁜 새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젤렌스키가 제일 문제하고 나쁜 새끼고 그 다음에 푸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푸틴한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젤렌스키가. 정말 나쁜 새끼야 내가 볼 때는요. 이 새끼는 영웅이 아니고. 근데 지금 대만도 잘못하면은 제2의 우크라이나 꼴 날 수도 있다. 외교를 제대로 하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게 중국한테 전쟁 일으킬 수 있는 지금 명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사무리가 준비한 3부 사무리 해외 이슈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